반갑습니다.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세의 문어와 구어, 일종의 글과 말을 주제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한시와 향가를 통해서 본 문화사입니다. 한시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향가도 우리 신라 때부터 불렸던 노래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시와 향가가 중세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서는 좀 특이해서 중세라고 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이중의 언어를 사용했다, 즉 이중 언어를 썼던 시대를 살았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선 삼국유사 자체가 한문으로 기록된 다양한 문헌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중세에 널리 인정받던 공식적인 기록들입니다. 그러나 한편 중세에는 그렇게 취급받지 못했던, 심지어는 천대받기까지 했던 민중의 이야기, 그러니까 민중들이 입으로 전하던 이야기들을 물론 또 한자로 표기를 했지만 그것을 기록한 것이 또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안에는 정통 지식인들이 인정하는 한문 기록과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던 민중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중의 이야기는 기존에 인용된 문헌의 한문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 점에서 좀 더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중이 전하던 입말을 되도록이면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해졌기 때문에 아주 정제된, 그리고 세련된 한문이 아니고 매우 거칠고 심지어는 조잡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한문 문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또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삼국유사가 올바른 기록물로서 인정을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한문을 살펴보면 매우 특이하면서도 동시에 대단한 이 표현 방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삼국유사에는 또 한시와 함께 향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대거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향가 이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총 25수입니다. 25수 가운데 14수가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3대목이라고 해서 향가를 모아놓은 그런 노래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지만 향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삼국유사가 아니었다면 신라시대의 향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어지고 불렸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을 뻔했습니다. 물론 뒤에 고려 초기에 균여라고 하는 스님이 향가를 빌어와서 향가 형식으로 불교 시를 지은 적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신라라기보다는 고려 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라 때의 향가의 모습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삼국유사를 제쳐두면 우리의 가장 오래된 노래인 향가의 자취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국유사는 그 당시 중세의 지식인들이 강구하고 심지어는 배제했던 그런 민중들의 문화까지 싣고 있어서 매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 속에 있는 이야기와 특히 노래들을 통해서 그런 이중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후대에 한국의 문화가 제법 자기 색깔을 내는 데 있어서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한 토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가라고 하는 것이 실려 있기도 한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바로 가야의 역사를 알려주는 가락국기가 실려 있다는 겁니다. 좀 안타깝기는 하죠. 지금 김해에 해당되는 금강가야의 역사만 실려 있기 때문에 나머지 5가야에 대해서는 기록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고고학의 발달로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유물보다 더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나머지 5가야는 정확하게 그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김해 일대에 있었던 금강가야의 기록은 상무유사에 실려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한 때인 광무제 때입니다. 광무제 근무 18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걸로 하면 기원 후 42년 3월 3일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푸닥거리를 위해서 목욕하던 날이다. 아마 이 고대 가야 사람들은 3월 3일이면 새해 아마 새 봄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제의를 올렸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들이 살던 북쪽의 구지, 지금도 김해에 가면 호황옥 묘 옆에 서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구지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나지막한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뭔가를 부르는 예사롭지 않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200~300명의 사람들이 모였더니 마치 사람 소리 같기는 한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 그러자 그 일대에 9명의 촌장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또 모습이 보이지 않는 소리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라고 묻자 구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가 이렇게 알립니다. 하늘이 나에게 명을 내려 이곳에서 새로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 하셨다. 이 때문에 내려왔으니 너희는 봉우리 꼭대기를 파서 흙을 집으면서 거부가 머리를 보여라. 보이지 않으면 부어서 먹으리. 라고 노래하면서 춤을 춰라. 그러면 대왕을 맞이하게 되어서 아주 기뻐하며 펄쩍펄쩍 또 뛰면서 춤을 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9명의 촌장이 그 말대로 모두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추었습니다. 잠시 후에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니 자주색 밧줄이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밧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합, 금으로 된 함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보니 황금알이 6개가 있었는데 마치 해와 같이 둥글었다. 사람들 모두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수없이 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아마도 시조가 탄생하는 신화 또는 서사시였으니까 김해 일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던 이야기 또는 제의를 주관하는 무당이 구설 실행하면서 불렀던 아마 이 서사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초두에 푸닥거리를 했다 하는 거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굿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판 버릴 때 불렀던 노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문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신을 통해서 새로운 대왕을 맞이하는 노래를 아마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에 상당히 중요한 기록의 수단이고 도구이기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한문을 통해서 국가 간의 외교라든지 또는 군사 문제를 협의하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한문을 습득하고 체득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 한문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부르죠.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문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도 처음부터 우리가 한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게 문자 체계로 정립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 했던 몇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량행의 통일, 그 다음에 문자의 통일입니다. 문자를 통일함으로써 비로소 중국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중국이 한나라인 것처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나라로서 체계가 잡혀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죠.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적어도 언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원 천지가 지금은 우리가 한나라로 그냥 단순하게 인식을 하지만 춘추전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통해서 떠올릴 수 있듯이 수많은 제후국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실제 그네들이 구사하는 언어도 그렇고 문자도 매우 달랐습니다. 진시황 이전에 봉건 시스템이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보니까 그 넓은 지역을 하나로 획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지경에 놓인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라는 인물이 상서제도를 씁니다. 상서, 글을 올린다 하는 건데요. 각 지역의 지방 관리들을 보내면 그 관리들이 글을 써서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한번 보고서를 올리면 가까운 곳이라도 한 달 정도가 걸리고 먼 곳은 두세 달 이상 걸려서 보고서가 이제 중앙에 황실로 들어갑니다. 적어도 이 보고서를 보고 각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는 어떤 정책을 실행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서 제도가 마련되면서 문자가 통일된 의의가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15년 만에 다시 쇠망하죠. 그 바람에 이 진나라가 했던 이 문자 통일의 위협이 그 뒤에 이어진 한 제국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전한 후한 합쳐서 한 400년 이어지면서 그때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고, 그리고 유교 경전을 그때 이 진시황이 통일했던 문자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경전을 건문, 지금 검자, 글문자를 써 건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이전 것은 이제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진나라에서 이룩한 문자 통일의 덕을 한나라 때 오면 비로소 제국을 통치할 때 10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문자가 정립된 이 시기에 의의를 높여서 한문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한시라고 하는 것도 좀 점점 형체를 갖추게 되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거의 2000년 동안 한시라고 명명하는 정제된 시 형태가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문자라고 하는 것이 중세에 정립이 됐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명권이 형성될 때 이 문자가 굉장히 큰 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자가 정립되면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아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든지 종교에 해당되는 기록물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문자 기록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장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기록물들이 이 문어로, 동아시아에서는 한문으로 기록이 되면서 같이 한쪽은 경전, 한쪽은 그 경전을 표현하는 신성한 언어로서의 문자, 이렇게 동반해서
큰 의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로 기록된 것들은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이고 굉장히 고상한 그런 사상이라든지 인간의 인식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일러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명권 중심에서는 이런 문자와 함께 그 문자로 표현된 철학이나 또는 종교라고 할 만한 그런 아주 지식과 지혜를 잘 엮고 또는 표현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국의 큰 역할을 어떻게 보면 또 권위를 가지면서 천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금석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가락국기의 서두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짤막하지만 노랫말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번역을 하면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머리를 보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 가야 사람들은 이 입말로 부르던 노래든 이야기든 기록할 수 있는 표기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던 것처럼 구하 수기 현냐 약불 현냐 번자기 끼기야 이렇게 넉 줄짜리 이 한문으로 된 시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우리말로 거부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넉 줄로 번역된 것이 정확하게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근사하다고는 볼 수가 있겠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말 표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비로와서 표기를 했고 그 다시 번역해서 아마 가장 근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 원래 구하의 하자는 무엇하 어찌하 이래서 의문사인데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뜻없는 이 의미로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구하 거부 구자에 하자를 붙여서 거부가 그래서 구자는 뜻으로 풀고 하자는 소리로 푼 겁니다. 그래서 거부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최초에 불렸던 노래의 기록으로서 나중에 향찰 표기가 어떻게 해서 등장하는지를 살짝 엿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거부가 머리를 보여라. 보이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렇게 해서 위협적입니다. 이 고대에서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큰 위협과 위험 속에서 살았고 또 자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부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을 겪으면서 늘 위험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느냐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렸던 굿이라든지 또는 이 노래들을 보면 이렇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상하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이 승패를 가르는 이런 방식의 내용이 당연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고대에 서로 부족 간에 또는 민족 간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그래서 이겨야만 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세라고 하는 시기는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질서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또는 언어와 또 이 정치 형태를 가진 국가나 민족끼리 공존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대를 모색했던 때가 이 중세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들어오면 이런 고대 때 불렸던 노래들이 점점 그 위상을 상실하고 새로운
이념이나 또는 철학을 담은 그런 이 노래나 또는 문학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가락국기에는 물론 이제 고대의 역사 흔적이 담겼기 때문에 이 노랫말이 실려 있지만 중세에 들어오면 전혀 이제 다른 형태의 이 노래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문명권 안에서 공동으로 창작하고 서로 이 공유했던 그런 한시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시는 태평송이라고 부릅니다. 태평한 시절을 기리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상무유사에는 진덕왕, 그죠? 선덕왕 다음에 제위했던 진덕왕 때에 진덕왕이 즉위하자 당나라 황제에게 이 노래를 비단에 수를 놓아서 보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보시면 5글자씩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일 서두를 보면 대당, 개, 홍업, 외외, 황유창, 지과, 융위정, 수문, 개, 백왕, 그 다음에 통천, 승우시, 리물, 채함장, 시민, 해일월, 무운, 매우당, 언기하, 혁혁, 쟁고하, 황황, 외이, 위명자, 전복, 피천왕, 순풍, 응유현, 하이, 경정상, 사시, 화옥촉, 치료, 순만방, 유악, 강보제, 유제, 임충량, 오삼, 성, 일덕, 소아, 당가, 황. 그냥 이렇게 읽으면 전혀 우리는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중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뜻을 알 수 없죠. 이렇게 한문으로 된 것은 특별히 한문을 체득하고 특히 또 한시라고 하는 가장 탁월한 표현 방식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5줄 이렇게 한 줄에 5단어씩 음절이 5개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한시라고 하는 것은 중국 역사에서는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채시라고 합니다. 이 근채시는 이 위진남북조를 거치면서 수나라 당나라 때 완성되는 시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시라고 하면 바로 위진남북조 이후에 완성된 형태의 시들을 주로 가리키고요. 앞서 봤던 이 구지봉에서 불렀던 노래는 한 줄에 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시가 이 근채시 형태가 되기 전에 그 이전에 초기에 갖추었던 형식입니다. 유교에서 경전으로 일컫는 시경을 보면 대부분 이 넉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이게 5자 또는 그 다음에 7자, 그래서 5원시, 7원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5원시, 7원시가 한시의 기본 이 글자 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몇 줄씩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총 4줄을 가지고 구성을 하면 절구라고 그러고 4줄을 한 번 더 이어서 8줄로 가면 율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8줄 이상 늘어나면 배율이라고 이릅니다. 그래서 절구, 율시, 배율 이렇게 해서 길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음절수는 5음 아니면 7음. 태평송은 이 5원 배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문과 우리말의 차이가 납니다. 가령 보시면 대는 크다, 당은 당나라 당자입니다. 그래서 대당, 한문은 한자 한자가 다 뜻을 갖는, 그래서 단음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음절에 하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말로 오면 클대자에 당나라 당, 그래서 당은 우리말로 당나라 이래서 세 음절이 됩니다. 그리고 개자는
한자로는 열개자 개 하나에 연다는 뜻이 다 들어가지만 우리말로 하면 연다 하는 두 음절이 되죠. 그 다음에 홍자도 크다라는 뜻이고 업자는 일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당 개홍업 외외 황유창 이렇게 다섯 음절로 되어 있는 이 한시를 우리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글자 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시면 위대한 당나라 왕업을 여니 높고 높은 황제의 뜻 짱짱해 전쟁 거쳐 군복 개켜두고 문치 닦아 모든 왕과 맺었네. 보시면 훨씬 글자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어의 어문 체계와 우리의 이제 언어 체계가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글자가 하나의 뜻을 갖는, 그래서 한 음절이 뜻을 갖는 어절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우리말은 음절과 어절이 구분되죠. 위대한 세 개의 음절이 모여야 하나의 어절, 뜻을 갖는 어절이 됩니다. 그래서 한문과 우리말은 그런 큰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이 한시 오원 배율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훨씬 길어지고 방대해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제급 교양을 쌓고 또 널리 큰 역할을 하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최소한 영어를 배우고 익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는 지금은 이제 말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문은 말 이전의 글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글은 이 입으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구성해서 아주 정제되고 세련된 방식으로 그 의미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오랜 동안의 숙련을 요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중세에는 이 한문만 제대로 익히기만 해도 이 번듯한 지식인 관리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왕이 되기 위해서도 이 한문을 반드시 습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 멀리 갈 것 없이 이 청나라 때로 이리 가보면 청나라는 만주족이죠. 원래 만주족은 이 몽골과 가까이 있으면서 몽골의 문자 표기를 빌어와서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주족이 세력을 확장해서 중원에 들어가 중원 천지를 장악하고 난 뒤 청제국을 세우고서는 원래 자기네들이 쓰던 만주어 가지고는 천자 노릇도 할 수 없고 천하를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주족들 중에 지배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이 한문을 배우고 익혀서 한인들과 대등한 수준의 교양을 갖추어야 됐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꼽히는 사람은 청제국의 만주족 출신이죠. 청제국의 강희제입니다. 강희제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이 한문적 교양을 습득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역대 어떤 황제보다도 굉장히 성실하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재위가 61년인데요. 6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참 보기 드물게 허물을 찾기 어려운 그런 훌륭한 통치를 한 황제로 이름을 드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끊임없이 한문을 통해서 지식을 또 지혜를 통치수를 습득하려고 했던 그 노력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주족이 중원에 들어와서 이 천자 노릇을 초기할 때는 당연히 군사력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을 이루고 천하를 통치하려고 할 때는 그런 군사력이 아니고 바로 이 문화라고 하는 힘을 빌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가장 대표해주는 인물로서 황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한문적 교양을 갖출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사실은 청나라의 역대 황제들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마다 영어로 글을 쓰고 시를 다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오르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각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떠오르는데요. 근대 이전에는 모든 지식인 또는 관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왕실에서 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그에 걸맞은 이 권위와 위상을 가지려면 한문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에는 중세에는 왕 노릇하면, 왕실에 태어나고 또는 대단한 가문에 태어나면 그냥 권세를 얻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에 걸맞은 교양을 갖춰야만 했기 때문에 그게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길, 사실은 만만치 않게 공력을 들여야만 되는 이런 시를 지어서 중국 황제에게 바쳤기 때문에 오늘날 민족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바로 사대주의가 아니냐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과의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오랫동안 이런 외교 문서를 주고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시들을 주고받으면서 이 관계를 맺어왔던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간 문서라든지 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이 통치 담당자들은 바로 그 점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왜? 사대주의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전부터 중세에도 당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근대적 관점에서는 참 타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온당하지 못한 판단이고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5, 6세기 이후에 한 200여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 집권화되는 국가로 전환해 갑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그 힘을 바탕으로 아이누족이죠. 지금은 홋카이도 쪽으로 다 밀려나 버렸지만 지금 일본 혼슈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매우 강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이누족을 밀어내고 나중에 이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일본 국가가 형성됩니다. 그때 일본이 아이누족한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무력이 아닙니다. 통합된 힘인데 그것은 바로 중세라고 하는 시기에 걸맞은 이런 한문을 통한 문화적 우월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이 일본 열도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아이누족들이 점점점 밀려나서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은 중세의 화를 이룩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 한문을 도구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고대의 폐쇄된 사회 또는 민족에서 좀 더 발전된, 그리고 선진적인 민족이 되고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한문을 무기로 삼아서 문명권 중심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지식 체계와 문물, 제도 등을 받아들이고 습득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해냈느냐 못 해냈느냐, 이것이 중세에서는 우위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열세를 면치 못하느냐 하는 일종의 이 갈림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권 중심부의 문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지식 체계와 문물 제도를 채택했다고 해서 그것은 사대주의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복속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그릇된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얼핏 보면 당 황제를 칭송하는 이런 한시를 지어 보냈기 때문에 굴욕적인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한시를 보냈기 때문에 굴욕적인 게 아닙니다. 한시를 보냈는데 그 한시의 수준이 낮으면 그때 정말로 굴욕을 면치 못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매우 탁월한 시를 지어서 보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문자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었지만 당신네들이 전해준 문자로 이렇게 창조적인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오히려 문명권 중심부와 대등하다고 하는 것을 은근하게 드러내는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보시더라도 전쟁을 거쳐 셋째 줄에 보면 전쟁을 거쳐 군복을 개켜두고 문치 닦아 모든 왕과 맺었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는 부족이나 민족끼리 서로 싸워서 이기고 지느냐로 승패를 가름하고 이기면 위대한 나라 이런 의미가 있었지만 중세에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로서 서로 각국이 경쟁을 했던 시기가 중세입니다. 그때는 전쟁보다 문화적 수준이 얼만큼 뛰어나냐 하는 것이 우열을 가르는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태평송 안에도 잘 드러납니다. 여섯째 줄에도 보면 만물을 살펴서 덕을 머금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줄에는 깊은 어짐은 해달과 짝하고 편안한 운수 요순보다 낫다. 이제 유교에서 중시하는 인이라는 덕목과 유교에서 성군이라고 일컫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세 질서에 걸맞은 유교적 관념을 잘 표현한 시입니다. 이런 시를 가지고 서로 우열을 겨룬 시기가 중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라고 하는 이 산업화와 군사력으로 우열을 다투던 근대적 관점에서는 이 중세가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구국강병책을 써서 힘으로 이웃 국가를 제압을 하면 얼마든지 우월함을 입증하기 쉬운데 왜 굳이 문화로 사느냐. 그 폐해를 고대에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 폐해를 극복하려고 해서 한 과정에서 공존과 화해, 공생의 길을 모색했고 그 과정에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보편적인 철학과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보편 철학과 종교가 중세 1000년에서 1500년 이상 이어졌고 중요한 가치로서 평가를 받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평화로운 시기가 저물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부국강병이 중요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산업화와 군사화를 어느 나라가 먼저 이루느냐에 따라서 또 우열을 다투게 된 시기가 근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마다 시기적으로 차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시기에 중요했던 가치와 판단으로 다른 시기를 또 평가하는 것은 어폐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이 문명권 중심에서 문자를 받아들이고 그 문자와 함께 들어온 철학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문화적인 우월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했던 문어, 즉 한문만 습득하는 것이 관건이고 가장 중요하기만 했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한문으로서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더 나은 창조를 이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자국의 역사와 문화의 특수한 것들을 표현할 필요성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에서 뛰어난 문화가 들어오면 이전에 전성되던 그런 문화들이 폐기 처분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살아남는 것도 있고 폐기 처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그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중세에 이렇게 한문이라고 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어가 전해지면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모든 문화의 핵심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한문을 받아들이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또 자국어로 표기할 방식을 고안하려고 문진대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글자가 신라의 향찰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가나라고 해서 한자로는 가명입니다. 가자는 빌릴 가자고 명자는 이름 명자입니다. 빌려온 이름.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지금도 이제 가나라고 하는 일본어에 대해서 가나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한자에서 비로와서 만든 문자 체계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향은 문명권 중심에서 쓰는 한문과 다른 주변국의 나라가 쓰는 문자 표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향찰의 향은 고향, 마을의 뜻이지만 사실은 중세에는 그게 문명권 주변부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그런 글자입니다. 월남에서는 자남이라고 하는 문자 체계가 나옵니다. 이 문자 체계들은 공통적으로 한문을 가지고 와서 한문을 빌어와서 간략화하게 하고 또 뜻과 소리를 빌어와서 독자적으로 체계를 만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배우는 일본 이 가나만 하더라도 향찰 표기를 일본식으로 일본에서 좀 더 세련되게 다듬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문화를 중국이나 일본에서 자국의 문화다, 한국이 빌어가고 모방한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인들이 가장 시샘하면서 우기는 게 한글은 자기 거다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본어에서 한글, 즉 훈민정음 문자 표기가 나왔다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게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일본의 가나가 향찰 표기를 빌어와서 완성된 체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시에 한국이 우월하다는 것보다 역사적으로 긴밀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각자 독자적으로 새로운 언어 체계라든지 또는 문화를 창조해 나갔던 그런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중세에 문명권 중심이 있고 주변부로 나뉘어진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심에서 주변부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주변부에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고 중심부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한복으로 논란이 많죠. 사실은 이 고려시대에 몽골이 고려를 침략해서 복속시키고 난 뒤에 부마국으로 삼습니다. 그런 뒤에 고려 여인들을 이 몽골 원나라 황실에 데려가서 황후로 삼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때 고려의 여인들이 몽골 황실에 들어가면서 고려 때의 즉 복장을 그대로 갖춘 채 갑니다. 그리고 그게 이 원나라 황실에 큰 영향을 끼쳐서 고려 바람을 일으켜서 큰 영향을 끼치고, 그게 나중에 명나라 때 한복이 명나라 때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 문화를 수출하는 그런 현상을 빚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선입견을 갖거나 또는 무지에서 역으로 수출한 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그런 문헌들을 뒤져보면 주변국에서 중심부로 흘러들어간 문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문화는 항상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끝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가나로 시를 지어서 나온 것이 이제 일본의 왁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르질 화자를 써서 일본이 이제 화를 씁니다. 그래서 화가 한자로는 이렇게 읽지만 일본어는 왁가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문자로 노래하고 표현한 것이 이 왁가입니다. 이 왁가를 대거 수록한 것이 만엽집, 즉 만요슈라고 하는 것은 제 강의 초기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신라에서는 향찰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향가입니다. 그래서 향가는 시골 노래가 아니고 문명권 중심이 아닌 주변부 나라의 노래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려를 거치고 조선에 오면 궁중에서 쓰는 이 재래 음악을 아악이라 그러고 그것과는 다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음악을 향악이라 그러죠. 그래서 향이라는 것은 근대 이전에는 단순히 시골이나 고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각 민족의 그걸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수로부인이라고 하는 조목이 나옵니다. 수로부인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신라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로부인이 성덕왕 때 남편이 순정공을 따라서 지금 경주죠. 도성에서 강릉으로 부임해 가는 길에 바닷가에 멈추어서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주변을 돌아보다가 높은 벼랑 위에 핀 철쭉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철쭉꽃이 하도 예뻐서 가지고 싶은 마음에 자기를 시종하는 여러 젊은 남자들을 돌아보며 누가 나에게 저 꽃을 따다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때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던 그 시골 노인네가 가뿐하게 그 벼랑 위에 올라가서 꽃을 꺾어다가 바치면서 부른 노래가 이 헌화가입니다. 그래서 헌화는 꽃을 바친다 하는 뜻입니다. 보시면 위에 현대말로는 붉은 바위 가에서 암소 잡은 손 놓게 하니 나를 아니 부끄린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 한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향찰 표기입니다. 그래서 향찰 표기 제일 위에 보면 자포암 호변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포는 불다라고 하는 뜻으로 새겨되고 암자도 뜻으로 새깁니다. 호는 별 뜻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자는 또 가변, 가생이 변두리 변자인데 희는 또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뜻으로 새기는 글자와 소리로만으로 새기는 글자 이렇게 얽혀 있는 형태로 표기된 게 이게 향찰 표기입니다. 향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짜리 이런 시 형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긴 10줄짜리 시 형식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교 다니면서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향가 이러면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넉 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 이렇게 줄로서 이렇게 구분을 짓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넉 줄 이러면 한시의 절구와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줄 오면 전혀 한시 형식하고 관계없을 뿐만 아니고 글자 수에 보더라도 한시처럼 한 줄에 5글자 또는 7글자로 된 것이 아니고 줄마다 글자 수가 들쑥날쑥합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어와 우리말의 차이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이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노래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래라는 뜻에서 안민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앞서 헌화가 같은 경우는 가장 서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미요 백성은 어린 나이라 하실지니 백성이 사랑을 알리라. 그래서 이 임금과 신하와 백성을 서로 차등을 두고 있죠. 유교적 질서관에 입각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신하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백성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끝에 두 줄 보시면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 때 나라니 태평하리라. 이거는 유교의 개조인 공자가 한 말에서 비로운 겁니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답게라고 하는 표현은 공자는 쓰지 않았지만 이 노래에서는 이제 백성은 백성답게 할 때, 즉 각자가 자기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적절한 행동을 할 때 서로 어우러져서 온 나라 안이 태평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자국에서 만든 문자 표기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또 중세 보편적인 이념 또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문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즉 한문을 받아들임으로써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념, 철학을 나타내는 것이 기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국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 왜냐하면 자국 안에서도 상하, 질서가 있죠. 그 중에 상층은 한문을 습득해서 한문적 교양을 익히기 때문에 통치 이념이 되는 유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통치자에 해당되는 민중들은 한문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국으로 마련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그러한 통치 이념이나 또는 질서, 윤리 등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향가라고 하는 상하가 공유하는 그런 노래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전하는 것이 또 한편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유교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교, 즉 불교와 관련된 향가입니다. 산화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삼국지에서 이 산화가는 굉장히 의미를 갖는 중요한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산화가 향찰 표기뿐만 아니고 한시로도 이 산화가를 써놓았기 때문에 왜 한시와 향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오늘 이에 산화 불러 솟아나게 한 꽃차 너는 고든 마음의 명에 부리워져 미륵 자주 매셔 늘어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가로 속에 이 향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위에 것처럼 이렇게 넉줄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넉줄이면 한시로는 절구에 해당됩니다. 밑에 보시면 한시로 표현된 산화가입니다. 한시 원문을 보면 용루 차일 산화가 도송 청운 일편화 은중 직심지 소사 원요 도솔 대승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 번역한 걸 이렇게 보시면 위에는 없는 어휘가 밑에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용루, 청운, 은중, 원, 요 가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걸 빼면 원시에 해당됩니다. 근데 아마 원시로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아마 7원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원래 향가에는 없는 글귀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시라고 하는 것이 중세의 문학적 표현으로서
모든 나라에서 중시하고 대단한 게 일컫기는 하지만 자국어로 된 노래를 표현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찰 표기와 보면 한시는 음절수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화가도 그렇고 앞서 보셨던 안민가도 그렇고 이 헌화가도 그렇고, 그죠? 헌화가를 보시면 6글자, 9글자, 또 9글자, 10글자, 이게 줄마다 글자 수가, 음절 수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안민가의 경우에는 첫 줄은 4음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8음절, 이렇게 해서 줄마다 음절 수가 아주 다릅니다. 예, 산화가도 마찬가지죠. 이게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중국어와 우리말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게 맞는 방식으로 우리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어로 가면 다릅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자를 빌어와서 또 거기에다가 신라에서 향찰 표기를 하던 방식을 빌어와서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음도라고 하는 가나 체계입니다. 일본어는 우리말과 흡사하게 다음절하고 교차급입니다. 의미가 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중국어는 이 말 그대로 단음절이고 굴절입니다. 즉 의미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와 한국어와의 차이, 그 다음에 중국어와 일본어의 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에 한국어와 일본어는 굉장히 유사한데요, 노래를 지어 부를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 마뇨슈라고 하는 노래집 안에 들어있는 노래 하나입니다. 보시면 위에 제가 이제 괄호로 해가지고 음절을 표시를 했습니다. 아오니 요시 나라노 미야코와 사쿠 하나노 니오우가 고토쿠 이마 사카리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도 제가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녹청색을 한 서울인 나라에는 피어난 꽃이 아름답기도 해라. 이제 한창이로다. 이 잘 보시면 청단, 이거 아오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두 음절인데 한자로는, 일본어로는 3음절이 됩니다. 밑에 보면 영락은 나라라는 뜻이고 경사는 미야코, 이것도 음절 수가 서로 달라집니다. 요만 하더라도 사까리 이렇게 3음절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보면 5글자, 7글자, 5 이렇게 되죠. 위에도 5, 7, 5, 7, 57577입니다. 5, 7, 5, 7, 7. 이게 일본 왁가의 형식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향가는 음절수로 는 전혀 운율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자와는 근본적으로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일본어는 음절수로서 시 형식을 갖춥니다. 이 57577이 왁가의 형식이고 초기 왁가의 형식은 오늘날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57577 31음절 안에 의미를 담아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보시더라도 매우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정지된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데 그칩니다. 녹청색을 한 서울인 나라에는 피어난 꽃이 아름답기도 하라. 꽃이 피어난 그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제 한창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이 글자 음절수에 맞추어서 시를 이렇게 짓게 되면 이 한시와는 다르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오늘 이에 산화불로 솟아나게 한 꽃아 너는 고든 마음에 명예 부리오져 미륵자주 매셔 늘어서라. 여기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동적이죠. 이거는 심지어는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민가는 철학이 들어가 있고요. 헌화가도 앞서 보셨다시피 붉은 바위 가에서 암소 잡은 손을 놓게 하니 나를 아니 부끄러우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일련의 행위가 잘 표현됩니다. 행위가 이렇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글 음절수에 매이지 않고 파격적으로 표현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안민가도 그렇게 형식을 파괴함으로써 뜻한 바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향가는 의미를 중시하면서 형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향가도 기본적으로 넉 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차이죠. 왁가는 초기부터 57577을 기본 형식으로 해서 바꾸지를 않고 향가는 신라 때 불린 노래임에도 그때 이미 넉 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 이미 다양한 형식이 다 시도됩니다. 이 왁가의 형식을 보면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를 두고 사대주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물성설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도 한문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일본보다 훨씬 더 한문을 가지고 표현하는 창작 능력이 뛰어났고 실제로 수많은 기록과 한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남겨놓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경지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매우 풍부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자국의 문화에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왁가를 비롯해서 아주 일찍부터 자국어로 소설을 쓰고 그것을 매우 풍부하게 남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로 한국보다 훨씬 주체적이고 우월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삼는데요. 왁가의 형식을 보면 그 말이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57577에 보시면 5음절과 7음절 이것은 한시의 5원시와 7원시에서 비로운 음절수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시는 단음절어로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음절수가 5글 또는 7이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의미는 훨씬 더 풍성합니다. 반면에 일본어의 경우에는 이 다음절이기 때문에 5음이나 7음절 가지고는 많은 풍부하고 다양한 그런 정보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형식에 집착해서 그 형식을 고수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정보를 버렸다. 풍부한 의미 체계를 버려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한시의 5원시와 7원시를 지나치게 중시한 흔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향가와 왁가는 모두 한자를 빌어서 표기한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형식에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 하는 점, 심지어는 이 57577이라고 하는 이 음절수에서 나중에 일본은 중세 후기로 넘어오면 이것도 줄입니다. 즉 5, 7, 5, 7, 7, 31개의 음절 안에 이 시상을 표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위에 5글자, 7글자, 5글자, 뒤에 77, 14자를 빼고 575만으로 표현하는 시구도 있습니다. 훨씬 더 압축되어 있죠. 이걸 하이꾸라고 그럽니다. 이 하이꾸 정도로 오면 훨씬 더 시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그런 의의밖에는 갖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바람에 굉장히 기교적으로 뛰어난 솜씨를 또 발휘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 하이쿠로 가장 유명한 인물의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작품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작품은 하루 나레야 5음절이고 그 다음에 나모 나키 야마노 이렇게 해서 7음절이고 마지막에 우스가스미 5음절입니다. 5, 7, 5음절입니다. 17음절 안에 시 한 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봄이런가 이름도 없는 산에 10번 봄한개.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리고 찰나적이죠. 한순간을 탁 포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교적으로는 굉장히 섬세하고 빼어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원래 이 바시오의 시에서 가장 또 널리 알려진 시입니다. 후루 이케야. 이게 딱요. 예, 후루 이케야. 이게 5음절입니다. 한자로 보면 그냥 고지, 2음절로 표현하는 걸로 끝나지만 일본어는 이렇게 5음절을 넣어야만 한자의 2음절에 걸맞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와즈 토비 코무 이렇게 해서 요게 한자로 표현하면 요 2개만 나타내면 충분한데 일본어로는 카와즈 토비 코무 이렇게 해서 7음절을 나타내야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의 5음절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자로는 2음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러한 어느 체계의 차이를 무시하고 음절수를 맞춥니다. 마지막에 미즈노 오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밑에 번역은 고요한 연못, 깨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퐁당을 집어넣는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시에서 미즈노 오또 물소리라는 뜻이고 퐁당이라고 하는 이런 의성어는 없습니다. 우리말로 맞추다 보니까 이제 물소리 퐁당이 들어갈 때와 안 들어갈 때 한번 보시면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죠? 근데 표현된 식구는 참으로 기교가 뛰어납니다. 고요한 연못, 깨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퐁당. 한순간 고요한 연못에 깨구리가 딱 뛰어드는 찰나를 포착해서 이렇게 아주 짧은 식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시 한 편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점점점 더 세련된 방향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교가 늘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왁가 또는 하이쿠의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형식 속에 갇혀서 더 새로운 표현 방식을 추구하지 않았다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의 이 핵심 또는 가장 중요한 축으로 무엇을 말할 거냐 이렇게 할 때 바로 이 형식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액자를 많이 이야기할 때 왁구라는 말을 쓰죠. 일본어로 이제 이렇게 격입니다. 격. 예. 하나의 격 안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점점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그 표현 형식을 깨지 못하는 것, 이것도 일본의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순히 문학의 형식, 노래의 형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 문화적으로도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교토에 있는 유명한 료안지의 정원입니다. 워낙 유명한 정원입니다. 보면 띄엄띄엄 섬처럼 자그마한 돌을 배치를 하고 주위에는 보면 담벼락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일본인들은 이 안에 우주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고정되어 있고 정적입니다.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 없는, 물론 좋게 이야기하면 무한을 한 찰나에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속성 중에 하나가 변화죠. 그래서 일본의 형식미 속에는 왁가도 그렇지만 이런 정원을 표현하는 이런 데도 그 형식을 중시하다 보니까 순간 찰나 한때를 표현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변화를 담아내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또 유명한 정원입니다. 일본의 3대 정원 중에 하나로 불리는 정원인데요. 보면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훨씬 세련된 미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우리 걸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정원으로 유명한 소세원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일본의 정원하고 좀 같은 소세원인데 다른 쪽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마치 정원으로 꾸민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죠. 우리는 자연에 있는 그대로 최소한의 인위적인 힘을 가했습니다. 그냥 이 정각하고 담벼락도 나지막하고, 이게 이제 시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일본이 시 노래의 형식이 초기에 왁가 57577에서 거의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이 서양의 문학 영향을 받고, 그래서 자유시 형태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거의 자유시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도 사실은 이 왁가 형식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향가는 처음 향가가 나타난 때부터 이미 넉 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 다양한 형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 오면 우리가 잘 아는 고려 소교도 보면 다양한 형태의 시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려 소교보다 훨씬 더 정제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시조를 보더라도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시조 위에는 황진이가 읊었다고 하는 시조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보였네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던 구비구비 펴리라. 시조를 배울 때 우리가 3434 이렇게 되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초장, 중장, 종장, 그러니까 첫 줄, 세 줄짜리 시가 이 시조입니다. 근데 첫 줄만 보더라도 3, 5, 4, 4, 이래서 3, 5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정된 음절수를 갖지 않죠. 그 다음에 보통 종장은 3, 5, 4, 3 이런 형식을 갖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3, 5, 4, 3이 아니고 3, 7, 4, 3이 되어 있습니다. 매 줄마다 글자 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조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말 그대로 음절수로 노래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 노래의 특징이고, 그것은 우리말의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에 음절수에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음절보다는 음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매 줄마다 네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 이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황진이 시를 자세히 보면 아까 앞서서 보셨던 그런 이 바쇼의 왁가노의 굉장히 다른 그런 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보여내요. 동짓달, 일전 중에서 밤이 제일 긴 시간이 동짓달입니다. 동짓달 밤이죠. 그 밤이라는 시간을 한 허리를 보여내요. 대단한 발상입니다. 시간을 쪼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건데,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적 표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동짓달 1년에서 제일 긴 밤, 혼자 있으면 그렇게 오랜 동안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죠. 그때 그 긴 시간을 하늘을 착 잘라서 춘풍 이불 아래, 따뜻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었던, 그죠? 어론님 오신 날 밤이면 동짓달 기나긴 밤과는 대비가 됩니다. 님이 오신 날 밤은 아무리 길어도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때 구비구비 펴리라. 앞서 동짓달 밤을 잘라서 이불 아래 넣어뒀던 그 시간을 꺼내서 님이 오신 날 밤에 이어 붙여서 길게 느리겠다 하는 발상입니다.
이 안에는 독창적이면서도 대담한 그런 움직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고요한 연못, 깨구리 한 마리가 뛰어드는 그 찰나를 포착한 것과는 전혀 다른 동적이고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보였네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아마 이 외국인들이 한글이라고 하는 어문체계는 사실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한글로 표현된 문학의 세계는 외국인들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기 체계가 굉장히 단순하면서 과학적일수록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언어 표현의 영역은 끝이 없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처음에 표기 체계를 배우는 것은 간단한데 배우고 난 뒤에 표현을 하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고 그 다채로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황진의 시에도 이런 게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서리서리, 굽이굽이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창적인 한국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아마 이런 의성어, 의태어만 모아놔도 방대한 분량의 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앞서 보셨던 와가에서는 이런 표현을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서리서리 굽이굽이를 넣는 순간에 31자 중에 8자가 날아가 버립니다. 나머지 20석 안에다가 또 의미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성어, 의태어 같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런 부사어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안민영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가객이 지은 시입니다. 밑에 이 시는 정말로 놀라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높으락 낮으락 하며 멀기와 가깝기와 모지락 둥그락 하며 길기와 저러기와 평생을 이리 하였으니 무산 근심 있으리. 높으락 낮으락,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며 그 다음에 멀기와 가깝기와 멀었다가 또 가깝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모지락 둥그락 모났다가 동그랬다가 그 다음에 길기와 저르기 아주 길어졌다가 또 자르기도 하고 굉장히 동적이죠. 높고 낮은 거, 멀고 가깝고 움직임이 마치 카메라로 대상을 멀리 비추었다가 가까이 당겼다가 그 다음에 모나고 둥글고 길기와 저르기와 평생을 이리 하였으니 평생을 이리 했다는 말은 뭐냐면 안정적이고 고정된 방식으로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시시의 때때로 높아질 필요도 있고 낮아질 필요도 있고 멀리 두어야 될 때도 있고 가깝게 당겨야 될 때도 있고 모난 돌처럼 굴어야 될 때도 있고 둥글둥글하게 또 대응해야 될 때도 있고 길고 자르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변화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 게 평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시세에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니 무산 근심 있으리.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소위 말하는 변화무쌍한 인생에서 끊임없이 치고 받치면서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했다는 게 이게 문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 와가에서는 이런 표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위에 한 줄만 하더라도 벌써 석자, 다섯자, 석자, 넉자 이렇게 해서 15자가 들어갑니다. 이 20세기 들어와서 초기에
김소월의 시 형태에 보면 흔히 민요시라고 그러지만 처음에는 이 일본의 왁가의 영향을 받아서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자, 7자 형식이 들어가는 것들이 제법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근대화를 하고 산업화하고 그래서 앞서 나가면서 문학에서도 영향을 끼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김소월은 우리 민요에서 우리 독자적인 시 형식을 찾아내죠. 그러면서 음절수에 맞춰서 시를 짓는 것을 버리고 독자적인,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독자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요 형식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 형식을 되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원형을 이 시조 형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조의 일반적인 형식 3-4-3-4 또는 4-4-4-4와는 매우 다른 이런 파괴적인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파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본 시는 격에 맞춰서 그 격을 고수하는 그런 시 형식을 보여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우리 시는 그 격을 끊임없이 깨뜨리는, 즉 파격의 특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미냐 파격미냐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시 형식에서 가장 큰 차이고, 단순히 이것은 시 형식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음악이나 회화나 건축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양식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갈래 또는 장르는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장르나 갈래도 문화 전반적인 배경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순수하게 독창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배경에 깔고 있느냐, 그리고 그 문화는 어떤 역사를 거쳐왔느냐에 따라서 시기마다 나타나는 새로운 갈래의 이 문학, 예술 형태도 그에 걸맞게 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힘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중국이나 한국, 일본이 한문이라고 하는 공동의 문어를 똑같이 채택해서 썼습니다. 중국에서는 향가나 왁가와 같은 노래가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왁가도 그렇고 향가도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시고 노래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민중들이 부른 노래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상층과 하층이 불렀던 노래가 남아있지 않고 악부라고 해서 상층에서 민요처럼 지은 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격하게 말하면 한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문명권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변국들보다는 훨씬 우월한 위치에서 더 대단한 수준 높은 그런 한시를 비롯해서 한문으로 문학적 표현을 일궈냈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 상층에 해당되는 소수의 사람들만의 문학입니다. 반면에 대중들, 즉 민중들이 부르고 즐겼던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층의 문학에 밀려서 거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주변국에서 중심부의 문어와 문학 또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이 문학을 만들어냈던 한국이나 일본, 월남 같은 경우에는 자국어 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어 시는 상층과 하층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전승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의를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 주변국 여러 나라들은 문화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날 중국을 한번 주변국과 대비해 보시면 잘 아실 수도 있고요.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국이 주변의 소수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단박에 무너졌느냐. 반면에 임진왜란 때 왜 조선은 갑작스런 외침을 받고 그렇게 쉽게 무너질 듯 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서 결국은
물리치게 됐느냐? 민중의 힘에서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우리는 선조를 비롯해서 대소신료들이 제일 빨리 도망갔죠. 반면에 민중들은 각자 자기 고향에 남아서 독자적인 이 군사를 이루어서 일본 병사들과 싸워서 자기 지역, 자기 공동체 나가서는 조선을 지켰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상층 지배층의 역사와 문화만 있었고 하층 민중의 역사와 문화를 거의 억압하고 또 배제해버린 것 때문에 이 하층 민중들이 독자적으로 살아남는 힘을 기를 여지가 사실은 중국 역사에서는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큰 폐해고, 아마 이 손문이 이 중국을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탄식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모래알과 같아서 모이지를 못한다. 그런데 그건 중국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 역사와 문화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생긴 폐해입니다. 중국과 대비하면 한국과 일본은 비슷할 것 같은데 또 다르죠.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왁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을 수 있었지만 표기책에는 누구나 공유하면서 쓸 수가 있었는데 비해서 왁가라고 하는 시 형식은 극소수의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기교를 갖춘 사람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왁가는 상층이든 하층이든 일본인이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시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특정한 지식인만 지을 수 있는 시로 남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시조만 하더라도 평시조, 어시조, 사슬시조 형식이 다 파괴됐는데 그 중에서도 어시조나 사슬시조는 민중들이 즐겨짓던 시 형식입니다. 원래 시조는 원래 양반 지배층에서 부르던 세련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층 민중에게까지 전해져서 형식이 파괴되고 그리고 민중은 민중들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시조를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상하가 공유하는 문화를 향가 이유로 지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상층과 하층이 똑같은 대등한 관계에서 창작의 주체가 되었고 심지어는 고려 소교의 경우에 그것이 민중의 노래가 고려 왕실에 들어가서 궁중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하는데 보면 우리 역사에서는 민중의 노래, 민중의 이야기가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층에도 큰 영향을 끼치면서 상층 문화에 영향을 주고 상층 문화가 바뀌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하는 구실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적인 경향을 이 삼국유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문어와 구어, 한시와 향가 이게 서로 어우러져 있는 역사서가 삼국유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상층 문화와 하층 문화가 사실은 빈밥처럼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삼국시대를 돌아볼 때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민중의 이야기가 얼만큼 큰 힘을 갖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삼국사기는 상층 지배층의 인식과 사고방식 그런 질서관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삼국유사는 하층이 누렸던 그런 문화가 버젓하게 제대로 들어가 있어서 짝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삼국유사 안을 보면 끊임없이 하층이 상층으로부터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지식인이든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식인들의 세계에서 보더라도 이 삼국유사가 갖고 있는 의의는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 시조라든지 이런 소세원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또 일본의 미학가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자연미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너무 보면 좀 메말라 보이죠. 앞서 보셨던 일본의 이 정원가는 극단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근데 이 정원에는 누가 살았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소세원역에는 아무나 다 드나들 수 있고, 소세원 주위에 살던 농부들이나 또는 산에 남하는 나무꾼들도 무람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담벼락이 낮은 우리의 전통 가옥의 이 모습처럼 굉장히 낮은 데서 이루어진 문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고 또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높다란 벽이 없는, 담벼락이 없는 문화. 이것을 향가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그 향가의 흐름을 시조까지 이어받았고, 아마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문화를 향유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 한시와 향가로 본 문화사 이런데, 물론 문화사 워낙 광범위하고 거대해서 제가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짤막하게 일본과 한국의 정어만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데서 그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훨씬 더 정밀하게, 그러면서 또 광범위하게 한국과 일본, 중국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또 한번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세에 아주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로지 그 중세에 이 여러 나라들이 공유했던 문자가 압도적으로 모든 문화를 지배했던 것처럼 보이던 시기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문명권 주변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문자를 받아들여서 자국의 문자 체계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내서 자국의 노래나 또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갔고, 심지어 우리 조상은 결국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문자 체계를 새롭게 고안해내는 데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특히 삼국유사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이 민중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봤던 것이, 저는 나중에 조선조의 세종에게까지 이어져서 세종이 참으로 민중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조의 창작을 통해서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세의 문어와 구어, 글과 말의 관계, 그리고 한시와 향가가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또 이 창작되고 전해져 왔는가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